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윤 대통령은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끼쳤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내로서의 조언을 국정농단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른바 무제한 끝장 회견의 내용과 정치권 평가, 잠시 뒤 오늘의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죠. 문체부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규정대로 다시 밟으라고 권고했는데요. 이번 논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꼼꼼히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는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담화 시작 전에 어제도 뭐 담화 시간 줄이고 기자회견 시간을 더 늘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2시간 넘겼죠. 그리고 또 발언 내용하고 수위를 두고도 본인이 여러 번 고쳐가면서 끝까지 고심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런데 이 질의응답 시간이 길다고 그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과정이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의문이 다 해소됐는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내용들이 굉장히 길기도 했지만 이렇게 좀 산발적인 것들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휴대전화로 밤새 이제 대답을 해줬다라든가 부부싸움을 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좀 부수적으로 차치를 하더라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창원 산단 포함해서 10몇 개의 국가 산단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을 마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정도로 대통령의 입장은 조금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오늘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어요. 네, 오늘 이 부속실장 발령 내고 같이 일할 직원들도 금명간에 빨리 뽑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자제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제가 아니라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 참모가 판단할 때 이건 국익 등과 관련해서 꼭 해야 한다는 게 아닌 건 사실상 중단을 해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조금 해석이 좀 어려웠어요. 지금까지도 사실상 중단을 해왔다는 게 어떤 말인 건지 요거에 대한 좀 더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또 검찰총장으로도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족과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 검찰총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고요.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뒤에 이어서 그런데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약간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했어요. 이게 제가 세보니까 한 8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을 쓴 거죠. 그런데 8분에 장장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 결국의 핵심은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봤을 때 특검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국회 개원식이나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던 부분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길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 좀 자기 방어 형식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 좀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지금 막 그 담화가 끝나서 기자회견 끝나서 정치권 반응은 잠시 후에 이제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짧게 언급을 하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그 시정연설 불참한 거 그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이 나왔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순간만큼은 서로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묻기도 한 장면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그 여당에서도 사실 개파 간의 이 대국민 담화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게 갈렸었잖아요. 그래서 친한계가 아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담화가 미칠 파장 주시하는 분위기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평가절하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뭐 기대감이 없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었는데, 이제 그 담화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걸 평가에 따라서 이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 나온다면 특검은 더 탄력을 받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놨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오히려 특검 필요성으로 더 강조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사실 집권 반환점이잖아요. 그래서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 이나 뭐 이런 당정 관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를 보고하기로 했던 토론회 일정을 연기했어요. 네, 오는 8일 원래 내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 합동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 였는데 내일 할 거였는데 11일로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기 반환점 도는 걸 계기로 당정 간에도 협력도 다지고 좀 그 국정 전반을 돌아본다라는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하고 국무조정실이 함께 기획을 했던 거였는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또 좀 속도를 당기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또 너무 이제 국정 성과를 담화해서 강조하고 자칫 이 내용에 따라서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우려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는데요. 경합주에서 사실상 전승을 거뒀어요. 이것도 참 예상보다 결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죠. 7개 경합주 전체에서 전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경합주에서만 일찌감치 61명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어요. 그 트럼프 캠프에서도 가장 최단거리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승리 이렇게인데, 이게 여기서 그냥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근데 승리 선언까지 개표 5일이나 걸렸었고, 트럼프 당선인 본인도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기대조차 안 했었다는 거예요. CNN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틀렸을까? 일단 경합주에서의 예측, 미국 현지에서의 예측도 좀 많이 빗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요 외신들, 이제 전 세계가 주요 외신들의 내용을 제일 신뢰감 있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주요 외신들은 일단 미국의 전통상 해리스 지지 선언, 이게 원래 후보를 양쪽 후보 중에 선택해서 지지 선언을 하는데, 주요 외신들이 이제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고, 그와는 결국에는 민심에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인데, 그 미국 현지에서도 여론조사 뭐 서로 엇갈리는 조사를 내놓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조금 눈여겨봤던 건 수치보다 분위기, 뭐 감 이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온라인 베팅 있잖아요. 누가 당선될 것이다 여기 거는 건데, 이거는 돈이 오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의 트럼프의 판돈이 몰렸는데, 어떻게 보면 또 돈은 이런 판돈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또 바로 직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2020년 대선 때는 공화당 그 트럼프 후보가 우세했다가 사전투표 열면서 민주당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붉은 신기루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그때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이런 게 안 나타난 거고요. 거기서도 또 이런 차이가 있었고 특히나 그 경합주의면서 쇠락한 공업지대라고 해서 러스트벨트로 묶이는 또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여기를 블루월, 파란 장벽이라고 하는데 여기마저도 싱겁게 무너뜨렸습니다. 선거 판세를 가른 요인은 뭐였을까요? 미국 현지 매체들과 학자들의 분석은 이제 주요 이슈는 인플레이션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은 선거 직후에 이런 제목 보도를 냈는데요. 바보야 경제만이 아니야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야. 라고 기사를 냈어요. 그 90년대 유명한 슬로건이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을 응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유권자 절반이 미국 경제가 4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응답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4년 대통령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겪어본 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로 다시 회귀를 했다라는 점인 건데 결국에는 살기 힘들다는 거겠죠. 뭐 난민 문제도 그렇고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좀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에 반해서 해리스 후보는 뭐 여러 담론을 제시를 했지만 이것까지 유권자들이 봐줄 여력이 없었던 거겠죠. 무엇보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4년을 심판한 성격을 띠게 되면서 해리스는 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해리스가 외치던 그런 슬로건들은 무색하게 된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가왔을 수도 있는 거죠. 서민들하고 그런 이상주의 정치인의 간극을 더 이렇게 강조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친민주당 그 성향의 일간지죠.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다양한 직종을 조사하고 있는 흑인과 백인, 아시안, 라틴계 원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생김새는 달라도 모두 경제적으로 고전하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당선을 강력히 이들이 원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이민자들이 인종차별로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유권자가 된 이민자들, 유색인종들은 이미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신들의 울타리를 또 견고하게 지키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CNN 출구조사 분석을 보면 그 라틴계 남성들이 4년 전에는 바이든을 뽑았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바꿔서 트럼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라틴계 안에서도 또 여성들은 해리스를 더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남성 중심주의 그리고 또 인종도 넘어서는 자국 우선주의가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 대선 승리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외쳤어요. 네, 이긴 그 승기를 들었으니까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국민을 위한 장엄한 승리다라고 외치고 지지자들은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 일성으로 말한 게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난민 정책에 대한 선언을 이미 한 거라고 그걸 첫날 공식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이제 미국 내 각종 정책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는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 강력히 비판을 했잖아요. 이래서 바이든 때 힘들었고 이래서 뭐 안 좋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국정 운영을 할 게 예상이 되고 시작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지우기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측이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승리를 축하했다고 하면서 트럼프 팀의 정권 인수를 도울 것이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관여할 것임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식 취임은 내년 1월인데요. 취임까지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미국 대선은 간접 선거 방식이라서 선거 인단을 확보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제 최종 개표 결과 나오면 12월 달에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 선거인단은 각 주의 정당이 구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 의회에 모여서 투표를 하고요. 각 주가 그 결과를 연방의회로 보내야 됩니다. 연방의회가 내년 1월에 투표를 집계하는 인증 절차를 밟고 개표하고 당선인 선언을 하고 1월에 취임식을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번 선거처럼 한쪽이 확실할 때는 모든 절차는 사실상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가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 각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경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죠. 네. 뭐 당장 중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미 양국 경제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 당선으로 이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등 각국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일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트럼프가 그런 관세 폭탄을 내면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대미 수출 의존도 우리나라 2023년에 GDP의 6.3%를 차지했습니다. 꽤 크죠.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뭐 핀셋으로 국가를 지정하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수출품 보면 반도체, 뭐 기계류 이런 거라서 해외 투자가 늘어나야만 수출이 또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또 전기차나 친환경 배터리, 2차 전지 보조금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수출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반도체법을 그때 만들면서 그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거액을 투자해왔던 것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당분간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내일 거시금융경제회의 열고 미국 대선 등에 따른 시장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곳곳에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잠실 방향 동호대교 1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이 여파로 마포대교부터 속도 더딥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서울 요금소에서 속도 주춤한데요. 죽전에서 진행되는 작업에 여파받습니다. 이후 오산과 안성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목포 방향 서해안고속도로는 매송 나들목에서 낙하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2차로 통행 어려워서요. 전방 조시 잘 해주셔야겠고요. 이후 8탄 분기점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옥곡 1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동창원 부근이고요. 화물차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은 여산 휴게소 부근에 사고 발생했는데요. 현재 4차로에서 처리 중입니다. 일대에 다소 혼잡하니까요. 안전운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비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은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일 문체부가 지난 7월부터 이어져 온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 징계 혹은 징계 공고 수위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축구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을 텐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관여했던 이 김정배 상근 부회장 그리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어떤 중징계를 요구를 하는 문체부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협회 업무의 총괄을 하고 있는 책임을 지려서 선임에 대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 그리고 징계받았던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그리고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을 허위 신청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거듭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대해서도 재선임 작업에 나설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만 들으시면은 굉장히 좀 강경한 조치고 네. 감독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IFA가 강조했던 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의식을 한 조치로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체부가 나서서 홍명보 감독을 직접 해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절차를 규정대로 다시 발부하는 어떤 그런 조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네. 홍명보 감독은 재선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건데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왜 쉽지 않냐면은 문체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권고에 대해서 개선과 시정 조치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시아 3차 예선이 한창 진행 중인 과정이고 2개월이라는 시간이 대표팀 감독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뽑기에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본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을 다시 뽑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그런 시간과 절차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축구협회 당사자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바꿀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5일에 이제 문체부가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6일에 바로 축구협회가 반박 자료를 내놨거든요. 문체부가 지적한 이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 협회 규정을 준수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이제 이전에 있었던 A 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있었던 특혜 의혹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아마도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문체부가 내놓은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부 수용만 하고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하긴 했어요. 하지만 홍명보 감독 선임권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지난 4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도 새로운 얼굴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3차 예선 5차전 그리고 6차전에 나설 26명의 선수를 발표했는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포함됐다는 점일 거예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3, 4차전 요르단 이라크와의 경기에서는 왼쪽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참여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홍현석 선수가 대신 발탁이 됐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다시 또 이제 지난달 19일에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도 기록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승선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당연스럽게 승선을 하게 됐습니다. 이외에 좀 새로운 선수들의 이제 면면이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선수가 21살의 미드필더인 이현주 선수입니다.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항 유스팀 출신인데 성인이 되기 전에 바이에른 뮌헨에 임대된 이후에 완전 이적했던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이후에 이제 뮌헨에서부터 이제 다른 팀들 예를 들어 비스바덴이라든가 하노버 96 이런 팀으로 이제 임대를 가면서 선수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명보 감독이 좀 뭐랄까 새로운 해외파 자원으로 젊은 해외파 자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외에 또 이제 골키퍼의 김경민, 수비수의 이태석, 미드필더의 김봉수 선수도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는데 이태석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은 이을용 전 국가대표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을용과 이태석 이 부자는 역대 세 번째로 부자 국가대표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부자 국가대표 1호는 이전에 그 김창기 전 청소년대표팀 감독 그리고 김석원 대표가 이제 이렇게 두 명이 있었고 2호는 누군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네, 차범근과 차범근. 그렇습니다. 차두리 이 두 부자가 이제 2호가 되겠고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홍명보 같은 경우는 피파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현재 지금 조별리그 B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 다가오는 이제 14일에 쿠웨이트와 중동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 쿠웨이트의 경기를 조별리그 5차전으로 치르게 되고 19일에는 팔레스타인과 6차전을 가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선수들과 치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5, 6차전 상대가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 다 중동 팀들이에요. 맞습니다. 이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속해 있는 B조에서는 가장 좀 약체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팔레스타인도 우리가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때가 이제 홍명보의 첫 경기였거든요.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번에는 무난하게 2승을 챙기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변수가 경기를 팔레스타인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제3국 경기로 이제 치러지게 됐는데 장소가
요르단 암만 국제 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가 요르단을 이전 월드컵 예선에서 격파했던 좀 좋은 기억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상으로 빠졌던 손흥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토트넘에서 좀 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렇죠. 지금 1년 연장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네. 연장 계약 이어서 양측이 좀 계약서를 다시 쓰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갱신을 중단하겠다라는 통보를 토트넘으로 받은 거죠. 쉽게 말해서 1년 연장 이후에는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통보를 받은 거라서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은 내년 6월에 이제 기존 계약이 끝나고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1년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옵션 같은 경우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예 단연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는 내후년까지만 이제 토트넘과 동행하게 되는 게 아닌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토트넘에서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섭섭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10일 개막을 앞둔 프리미어 12일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을 이끄는 류중일 감독 오늘 오전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28명의 최종 엔트리가 발표가 됐죠. 팀별로 좀 살펴보자면 LG 트위스에서 가장 많은 6명의 선수가 대표팀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어서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팀답게 5명의 선수, 그리고 이제 두산에서 4명의 선수가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 가장 특이한 점은 이번 시즌 KBO 리그 준우승팀인 삼성에서 단 한 명의 선수도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주축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김영웅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상 관계로 이제 최종 명단에 합류를 하지 못했고 이외에 또 삼성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김지찬 선수, 이재현 선수, 원태인 선수 모두 부상 때문에 결국은 낙마를 했기 때문에 뭐 삼성 라이온즈의 전력이 약해서 이런 측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몸 상태 때문에 휴식을 취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 이제 대표팀 훈련에는 총 34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6명의 선수가 대표팀 명단에 들지 않았는데 투수로서는 이제 김시훈, 엄상백, 전상현, 조민석 선수가 이제 명단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포수 포지션에서는 한준수 선수 그리고 내야수 김영웅 선수가 최종 명단에 이름을 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과의 주전 경쟁 측면도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서 선수들의 어떤 그런 부상적인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몸 상태가 좋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12 우리의 첫 상대는 누군가요? 11월 13일 날 개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과 첫 경기를 또 치르게 네. 됩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쿠바와 경기가 있고요. 15일에는 일본입니다. 이날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일일 거예요. 금요일 밤 불금에 네. 일본 한일전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에 대해서 가장 큰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고 이어서는 16일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18일에는 호주와 차례대로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프로야구 FA 시장이 열리기도 했어요. 네. 1호 계약자가 벌써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1호 계약자는 이 KT의 우규민 선수였습니다. 우규민 선수 같은 경우는 기존 소속팀이었던 KT와 2년간 7억 원의 규모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잔류를 하게 된 거죠. 이 FA 계약 외에도 BFA 선수들의 단연 계약도 있었습니다. 키움의 최주환 선수 같은 경우는 FA가 아니라 이제 BFA 신분으로서 구단과 2+1+1 좀 특이한 형태가 네. 될 텐데 2년 계약은 보장이 되고 이제 구단과 선수의 상호 동의에 따라서 1년 또는 그 1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최대 4년 11억 원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어제는 이 SSG 랜더스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최정 선수가 또 FA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4년간 총 11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전액 보장이에요. 보통 이렇게 최정 선수가 이제 38살에 어떻게 보면 약간 노장에 접어드는 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SG 구단에서 110억을 전액 보장해줬다는 점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SSG에서 최정이 그동안 보여줬던 이 상징성에 대한 예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SSG 구단은 최정 선수가 4년간 이 금액이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근거를 했는지 보면은 최정 선수가 물론 홈런에서도 KBO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지만 KBO 리그 역대 최다 몸에 맞는 공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몸에 그렇게 공을 많이 맞았던 것은 그만큼 좀 뭐랄까 부상의 위험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정 선수는 그동안 큰 부상 없이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커리어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SSG 구단에서도 그동안의 누적 기록을 보고 과감한 금액을 배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오전에 또 한 가지 큰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심우준 선수가 KT에서 한화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는데요. 4년 50억 규모의 이제 한화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있었던 선수들은 우규민이나 최정 모두 기존 소속팀에 잔류했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 FA 시장에서는 1호 이적자가 되겠고 이렇게 되면서 한화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뭐 이도윤 선수라든가 뭐 황영무 선수 기존 유격수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 어린 시선이 있었는데 심우준 선수를 영입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가려고 하겠다는 것을 좀 천명한 모양새가 되어 보입니다. 네,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선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가 12일부터 열리는 국제대회에 불참을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유가 부상이 아니라 대표팀 코치진과의 불화 때문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6일날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발표하기로는 소속팀인 삼성생명을 통해서 공문과 진단서를 제출해서 국제대회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세영 선수의 공식적인 불참 사유는 부상이 맞습니다. 뭐 사실은 부상이었다고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게 지난해 열렸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오른쪽 무릎 부상이 있었고요. 올해 열렸던 파리올림픽에서도 발목 힘줄 부상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 시한폭탄처럼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지난달에 이 덴마크 오픈에 출전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제대회에서는 조금 휴식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에 또 이제 19일부터 예정된 중국 마스터스에서는 다시 또 참가할 예정이니까 아마 좀 부상 때문에 한 텀 정도 쉬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화 때문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어느 정도 설득이 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덴마크 오픈에서 보여줬던 경기 모습 쉬는 때문이죠. 시간에 내 말을 섞지 않는 모습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김학균 감독이 명쾌하게 해명하지는 않았어요. 좀 더 대화가 필요한 시기고 다가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부상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4 파리올림픽 당시 성별 논란 속에 여자 복싱 66kg급 금메달을 차지한 이만혜 칼리프 선수가 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다 이런 의료 보고서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럼 메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전례가 없는 케이스라서 네. 성별이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약물 도핑 의혹으로 메달이 박탈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성별이 다른 그런 경우는 사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메달의 박탈 가능성까지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도 생물학적인 보고서도 내부 고환과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 남자라는 내용이 물론 담겨 있긴 합니다만은 오피셜한 문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본인이 어떤 약물로 인해서 성 전환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칼리프 선수 같은 경우는 남성에게만 발견되는 5알파 환원호소의 결핍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남성이었으나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반칙을 쓴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해서는 올림픽 메달 박탈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또 이제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이 국제복싱협회거든요. 네. 복싱협회에서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실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IOC에서는 판독의 기준이 뭐냐면 여권이에요. 아직까지 이 여권에서는 이 성별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여자 복싱 경기에 이 칼리프 선수가 출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성으로 인정했고 금메달을 획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박탈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스포츠 하디슈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감나무는 씨를 심어서 번식하면 본래 감나무의 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감이 열리는데요. 고용나무 가지에 감나무 가지를 접목하면 본래 감보다 훨씬 튼실한 감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이 있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고욤 이르니 감 하나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고욤은 고욤나무의 열매로 감보다 작고 맛이 달면서 좀 떫습니다. 이 속담은 좋지 못한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훌륭한 것 하나보다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1000마리 참새가 1마리 복만 못하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물렁하게 잘 익은 감을 연시 또는 연감이라고 하고 빨갛게 잘 익은 감을 두고는 홍시라고도 합니다. 농업에서 말하는 접목은 나무를 접붙임 또는 그 나무를 뜻하고 이 말이 비유적으로 쓰이면 둘 이상의 다른 현상 따위를 알맞게 조화하게 함을 뜻합니다. 접목을 동사로 쓸 때 접목시키다로 쓰는 일이 많은데 이 동사의 뜻에 이미 조화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접목시키다가 아니라 접목하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통 문화를 현대적 감각과 접목하여 새로운 전통을 탄생시켜야 한다처럼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다소 쌀쌀하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정하면서 날씨가 추웠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2.9도로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정도 높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아침 기온이 7도로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3도에서 19도 분포로 그래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분포로 내일부터는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날씨는 마음을 들뜨게 하는데요. 하늘이 시리도록 파랗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는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하겠고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만 하늘이 흐릴 걸로 보여집니다. 풍랑특보가 서서히 줄어들어서 서해와 남해 먼바다의 물결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 먼바다의 물결은 아직도 높습니다. 그리고 모레까지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고 주변의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공천계의 모욕 등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면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전담할 제2부속실의 실장을 오늘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해오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 질의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계의 모욕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이 급등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유로화는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인구가 크게 늘었어요. 네, 1년 새 무려 25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난 8월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하는데요. 특히나 눈길이 가는 건 학업이나 구직 활동, 가사나 육아 등을 일치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이 유독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쉬었음 인구는 257만 명을 넘어섰고요.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의 비중이 13% 넘게 늘어난 4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는데요. 10명 중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해 또 몸이 좋지 않아서 순으로 많았습니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3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기업 공채가 줄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청년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 쉬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흐름을 의식해서인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현재보다 40% 이상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2배로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단순한 이런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론 근로 의욕을 더욱 낮출 수 있고 또 가뜩이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누수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네, 최근 석 달 새에 잇따라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서 행안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행안부 소속 40대 공무원이 세종시에 있는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상태였고요. 지난 8월에도 5급 사무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고요. 재판에 넘겨진 이 공무원은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행안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고가 벌어진 직후 차관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에 나서는 등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지만 불과 석 달도 안 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모습이고요.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총 2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처별로는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행안부도 17명이 포함됐는데
이들 중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2명에 그쳤다고 하네요. 행안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직원이 많다 보니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음주운전은 중대범죄인 만큼 내부에서 보다 실용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인이 복구 비용을 물어내라는 요구에도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숨겨둔 돈을 찾아냈다고요. 네,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경복궁 담벼락에는 영화 공짜라는 말과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이 적힌 낙서가 가득했는데요. 길이만 30m에 달하는 이 낙서를 지우는데 무려 1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네. 이 낙서를 한 청소년들 배후에는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리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인물이 있었는데 복구 비용을 물어내라는 요구에도 돈이 없다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결국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딱 걸렸습니다. 범인은 지난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끝에 불법 광고로 벌어들인 2억 5천여만 원을 찾아냈고요. 또 이걸 숨기려고 돈 세탁까지 한 것도 밝혀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자금 세탁범들과 접촉해 이들의 차명 계좌로 수익을 대신 받게 한 뒤 현금과 가상자산으로 되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 지갑 핫월렛을 이용해 2,500만 원 상단의 가상자산은 물론이고 골드바도 따로 보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남아있는 8,500만 원을 보전하고 강 씨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또 돈 세탁을 도운 공범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네, 무려 18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는데요. 중학교 선후배 동창생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면서 복잡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는데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려 5년여간 부모 소유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보험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올해 합을 맞춰와서 그런지 꽤나 치밀했는데요. 미리 작전을 짜고 외제차에 올라 경미한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강남 일대는 물론이고 마포구 상암동과 경기 부천시 일대를 돌며 11개 보험사에서 26회, 26회에 걸쳐 3억 3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보험금 및 합의금 지급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점을 발견했는데요. 이번 주 안으로 보험사기 일당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요즘 20대들이 탈모 성지로 불리는 이곳에 몰리고 있다고요. 네, 고백하자면 저도 이 스트레스성 탈모 때문에 몇 번 가봤거든요. 이른바 탈모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종로 5가 병원가에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과 약국 수십 곳이 탈모 처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눈길을 끌고 있는데 피부과부터 이비인후과, 한의원까지 탈모 관련 처방을 한다 홍보합니다. 근처 병원을 찾은 한 청년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다 이곳을 찾았다며 확실히 젊은 층이 많이 보인다. 저렴한 약값 때문에 왔다 말하고요. 또 다른 시민은 탈모약이 비싸 혼자 끙끙 앓다 이곳을 찾았는데 가격이 저렴한 병원에 찾아 정말 다행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탈모 성지로 불리는 종로 5가 병원가에 젊은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건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요. 질병으로 생기는 2차 탈모가 아닌 단순 탈모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라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올 만큼 발품을 판다고 합니다. 한 대학생은 아직 학생 신분이라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부담됐는데 이곳마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5년 전부터 약을 먹고 있다고 한 시민은 이곳에 다니면서 쓰는 약값이 6개월에 10만 원 정도 수준이라 다른 곳에 절반 정도밖에 안 한다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치료받은 전체 탈모 환자 중 20대가 20% 육박할 만큼 젊은 탈모인들이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창피해서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감추느라 스트레스인데 약값마저 비싸다며 탈모 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 입을 모읍니다. 또 한 청년은 결혼 기피 1순위가 대머리라는 말도 있는데 혹여 두피가 보일까 밝은 곳 아래로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스트레스도 큰데 지원도 안 돼 서글프다 토로합니다.
이렇게나 고충을 토로하는 이들은 많지만 전문가들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원형 탈모의 경우 이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고 정말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질환들부터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고요. 또 원래부터 헤어라인이 뒤로 밀려 M자인 사람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기준 자체를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탈모를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정말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질환은 맞는 것 같거든요. 국내 탈모 인구 1,000만 명 시대인데 달라진 시대 흐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즘 어항 무인 사진관이라는 곳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요? 네, 한창 인생 네컷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 어항을 배경으로 물고기 네컷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색 사진관이 인기라고 합니다. 포토부스에 들어가면 열대어 수조가 놓여 있고 뒤쪽으로 설치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독특한 분위기로 SNS에서 바이럴을 탄 뒤 주말에는 기본 1~2시간씩 기다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샷을 건져보고자 멀리 전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찾아온 한 고객은 하필 기계 점검으로 가게가 문을 닫는 날 찾아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고요. 친구와 함께 온 한 여대생은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 알게도 했다며 주말에는 대기가 길다고 해서 일부러 평일에 찾아갔다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로지 인생샷을 위해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마치 도구처럼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상업적 용도로 활용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무인가게 특성상 관리자가 없는 동안 물고기가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항 유리에는 일부 손님들이 만지거나 두드린 듯한 지문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고요. 안내물이라곤 어항 위에 붙은 두드리기, 플래시 터뜨리기 금지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전부입니다. 이에 동물해방물계 활동가들은 24시간 중 17시간은 인공적인 조명에 계속 노출되고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스트레스에 취약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현행보호법상 식용을 제외한 어류는 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고요. 때문에 만약 물고기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였을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은 오전에는 물고기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이 물갈이도 주기적으로 해준다 해명했지만 유행이 빠르게 번져 물고기를 활용한 비슷한 업체들이 우후죽순 드러날까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동물이 유희나 오락의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될 존재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나 학대라는 인식조차 없는 데다 수사기관도 미온적인 경우가 많아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앞선 동물보호단체가 4년 전 산천어 축제가 동물학대다, 집단학살이라며 화천군수와 축제 주관 기관을 고발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러닝이 인기라 그런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티켓 쟁탈전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오죽하면 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하다며 피케팅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달리기에 푹 빠진 사람들이 가을철 주요 마라톤 대회 참가 티켓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암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뛸 맘도 없는데 일단 티켓부터 예매한 뒤 온라인에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유사시를 대비해 연락처 등이 개인정보가 담긴 배 번호표까지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서는 남성 참가자가 여성 명의의 배 번호를 양도받아 순위권에 들어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도 춘천 마라톤 10km 남자 티셔츠 양도, JTBC 마라톤 10km 양도합니다 같은 게시물들이 잔뜩 올라왔는데 주최 측에서 정한 참가비는 7만 원이었지만 1, 2만 원 웃돈을 더 얹은 8, 9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이 마라톤 티켓이 사실상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배번호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배번호는 주최 측이 참가자마다 부여한 숫자로 개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대조할 수 있고 또 종이 뒷면엔 비상 연락망과 혈액형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배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아 뛰는 참가자는 도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주최 측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선 대부분 가을철 마라톤 대회 티켓 배번과 물품 그대로를
넘기겠다는 내용과 함께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러닝 암표와 배번호 중고 거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행법상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는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마라톤은 일반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주최 측도 현실적으로 수많은 참가자의 배번호를 일일이 대조해보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하다는 입장인데요. 또 참가비를 내지 않고 레이스에 참여하는 이른바 뻐꾸기 주자들도 많아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인파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합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할 때 이 기질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또 기질이란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질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예요? 네, 기질은 타고난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변 자극에 대해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의 양상을 얘기합니다. 주로 정서적인 반응을 얘기하고요. 또 이런 기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라서 대부분은 일생 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질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뭐 기질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타고난 대로 자기의 천성대로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육아할 때는 우리가 기질을 좀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 아이가 왜 이러는지 또 어떤 식의 반응을 하는지를 좀 예측도 하고 이해도 할 수 있어서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육아가 쉬워지는 열쇠 우리 아이 기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질은 그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기질은 여러 가지로 사실 분류하는 방법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방법,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외래나 임상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아이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자극 추구 경향. 노벨티 시킹이라고 해서 이 노벨티 시킹,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고 탐험하고 이런 경향이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그래서 자극 추구의 경향이 높은 아이들은 호기심이 좀 많고 좀 열정적이고 단조로운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좀 낮은 친구들은 새로운 것보다는 하던 것들을 좀 좋아하고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질은 종류는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예상했을 때 내가 잘 모르는 거라든지 혹은 위험할 것 같은 거, 혹은 좀 잘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미리 좀 피하는 것. 그래서 행동을 좀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혹은 자기가 잘 예측이 안 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일들은 미리 좀 경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높은 친구들은 이제 좀 안정적이고 심사숙고하고 미리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한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너무 낮은 아이들은 또 위험 회피가 너무 낮은 아이들은 좀 충동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는 평상시에 또 이제 큰 걱정이 없고 좀 이렇게 릴렉스 돼 있는, 이완돼 있는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민감성, 사회적 보상에 대한 경향인데, 말 그대로 사회적인 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은 친구들은 굉장히 좀 사교적일 수 있고 애교가 많고 또 다른 사람 감정에 민감해서 공감도 잘하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 사회적 민감도가 낮은 아이들은 좀 마이웨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기질만 뚜렷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아이들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세 가지 기질을 기질의 분류가 우리 한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 각각의 세 가지의 종류가 한 사람마다 높고 낮고 적고 그러니까 높고 중간 적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별로 세 가지 저중고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럼 총 3 곱하기 3해서 9. 그다음에 또 3을 곱하니까 27개. 의 분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위험 회피가 굉장히 높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극 추구는 낮다. 그러면 얘는 호기심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매일 하던 것만 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데 데리고 가면 별로 안 좋아하고 무서워하고 집에서 자기가 놀던 것들 놀고 싶어하고 아는 사람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데 위험 회피 성향도 좀 높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마음 되게 잘 살피는데 위험 회피 다른 사람이랑 싸움이나 갈등이 나는 건 또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마음에 맞춰주고 갈등을 좀 회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의 마음에 좀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가 조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가 보이는 모습이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집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는 사실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누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아니면은 놀이터에 갔을 때 아니면 키즈 카페에 갔을 때 이런 낯선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키즈 카페 새로운 데 가면 무조건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이제 키즈 카페 가서 둘러보고 적응하는 데만 한 2-30분 걸리는 애가 있죠. 그렇다면은 앞서 전자 막 뛰어가는 애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높고 위험 회피는 좀 낮은 아이가 될 것이고 뭔가 키즈 카페 가거나 되게 좋은 데 데리고 갔는데도 엄마 옆에만 붙어 있고 탐색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위험 회피가 좀 높은 아이들이 되겠죠. 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돌 전부터도 누가 오면은 그 사람 쳐다본다고 엄마 아빠 안 보고 막 새로운 사람 얼굴도 만져보고 막 애교도 피우고 이런 애가 있는가 하는 반면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도 혼자 놀이하고 엄마 아빠가 애교를 막 부려도 약간 뚱하게 반응하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사회적 민감도가 낮고 앞서 말했던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사회적 민감도가 좀 높은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질에 좋고 나쁜 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질은 그 사람이 타고나는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질을 이해하는 것은 부모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소심해하고 그 기질을 위험 회피가 높은 성향을 바꾸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지 우리 아이가 위험 회피가 좀 높으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육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질을 이해를 하는 거지 기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질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이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겪는 경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하고 좀 더 적응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서 말했던 자극 추구, 노벨티 시킹이 높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고 열정적이지만 또 반대로 이게 미성숙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질이 호기심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적응적으로 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기질 맞춤형 육아도 올바른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라서 장난감도 자주 바꿔주고 새로운 것에 데려가는 그런 육아를 했는데 이게 또 실증을 잘 내는 아이로 자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애는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무조건 새로운 것만 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는 위험 회피가 높으니까 새로운 곳에는 안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럼 나이가 들면은 언젠가는 이게 나아지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자극추가 너무 높아서 맨날 새로운 것만 좋아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새로운 것을 주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변형해서 노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예를 들어 키즈 카페나 어떤 새로운 놀이를 해도 전체 규칙을 살피거나 위험한 것을 안 살피고 무작정 뛰어드는 아이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심호흡을 한번 하게 한다든지 같이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과는 이거다 하고 우리 아이
아이가 좀 끝까지 더 살필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게 이제 사실은 기질에 맞는 육아겠죠. 우리 아이가 이런 기질이니까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좀 아이가 부족할 수 있는 것, 아이가 미처 보지 못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위험 회피가 강한 아이라면 얘 왜 이렇게 답답해? 네. 위험 회피가 너무 강하니까 무조건 뭐 새로운 데 많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위험 회피가 강한 아이라면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체험학습에 간다. 다 같이 어디 가는데 새로운 곳에 간다. 그러면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아, 우리 아이가 갔을 때 좀 적응을 잘 못할 수가 있겠다. 아니면 선생님 옆에만 붙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 친구하고는 미리 답사를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먼저 가보거나 아니면 가보지 못한다면 요즘에 영상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미리 지도를 본다든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쪽으로 가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불안 요소, 위험을 회피한다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될 것에 대한 경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조금씩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알려줬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막 좋았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나중에 크면 스스로가 이제 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기질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질하고 성격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성격 형성에는 기질이 얼마나 영향을 미쳐요? 사실 이제 기질은 우리가 최초의 반응, 그다음에 성격은 최후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고났을 때는 우리가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이렇게 막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치면서 자기의 성격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격이 완성되는 시기를 이제 청소년 후반기 이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초기 청년기까지 계속 바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기질을 타고난 기질대로 살아가지만 특히 만 6세 전까지 초등학교 뭐 저학년까지는 사실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점차 이 아이가 겪는 경험이나 양육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기질이라고 해도 어떤 육아 방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육아에 도움이 되는 기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2095님이요. 엄마의 기질도 영향을 받나요? 혹시 태교와도 연관이 있나요? 하셨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이게 기질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유전자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유전자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제 태교는 이미 태아가 된 다음에 하는 거니까 태교랑은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가끔 엄마도 아빠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유전자라는 게 물려받는 게 A형, B형처럼 이렇게 딱 A-O, B-O면 뭐 A, B형, O형 이렇게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정말 수억만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새로 조합되는 것도 있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있고 막 섞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완전히 다른 기질이 나올 수도 있죠. 네. 네네. 콩으로 박현우님은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아직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걸 힘들어하고 엄마 아빠 뒤에 숨습니다. 이것도 아이의 기질 때문인가요? 하셨어요. 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좀 낯가리는 상황이 계속 있었다고 하면 기질의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냥 어느 정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표를 못 한다든지 뭐 수업 시간에 말도 못 한다든지 이렇다고 하면은 이제 기질을 넘어서서 이 기질이 어떤 불안이나 긴장으로 이 아이의 생활에 지장이 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좀 도움을 받아보거나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 쑥스러워하는 정도다. 그럼 이제 기질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 인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좀 스트릭트하게 인사를 꼭 해야 되고 또 배꼽 인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사하는 게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들, 긴장이 높은 아이들한테는 되게 어색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너무 막 시키기보다는 이제 이 아이가 눈인사 정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인사를 안 하면 상대방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느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려줘도 충분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저도 인사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사실 이렇게 경비실 지나가면서 저도 인사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아이가 생기니까 꼭 맞아요. 애한테 인사드려야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인사 안 하면서 너 인사해야지.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게 좋고 이게 약간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외국 문화는 인사를 되게 가볍게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게 아직은 이렇게 커먼한 문화는 아니다 보니까 부모도 어색한데 아이한테 말하고 하면 애도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네. 2831님은요. 4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딜 가나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면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서 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되는데요. 옆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어요. 네. 본인이 견뎌내야죠. 근데 이제 4살이잖아요. 그럼 네. 만 3살인데 만 3살, 4살, 5살은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인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제일 멋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주길 바라는 게 지금 이 시기에 더 심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6세, 7세 초등학교 가면서 쟤가 나보다 좀 더 힘이 세네 혹은 쟤가 나보다 키가 더 크네 쟤는 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네 이런 것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기게 됩니다.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친구들하고 비교도 하게 되고 쟤에 비해서 나는 이건 못한다 하지만 나는 쟤에 비해서 이건 잘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것들을 찾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어느 정도의 좌절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실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거 없이는 아이가 또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아이들은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또 사람들한테 칭찬해주고 이런 좋은 점들을 지금은 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수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방송하면서 제가 좀 조심해야 될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괜찮은 작품인데 네. 이게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제가 제작한 작품이라 뭔가 이렇게 여튼 조심해야 되는. 너무 조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품이 정말 괜찮다면 네. 대놓고 자랑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듣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책임지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린 작품 자랑 시원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정말 좋은 작품이거든요. 뮤지컬 크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대표님 왜 이렇게 처음에 인사하실 때부터 작은 목소리로 하시나 네.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네.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크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제목이 꽤 긴데요. 네. 예전에 대극장 뮤지컬 흥행작은 제목이 짧고 임팩트 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랬죠. 그런 공식을 깰 만큼 괜찮은 작품이라는 거죠? 네, 일단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다양한 취향들 그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마 모두에게 높은 확률로 재밌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작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얼마 전까지 그 평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방송하기 바로 직전에 9.9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재밌다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 재미있게 공연을 보다 보면은 의외로 또 이제 막 웃으면서 공연 보다 보면 의외로 드라마 전개나 이런 게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흥미진진해지는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나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볼만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주님이요. 광화문 연가 소개할 때처럼 신나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광화문 연가는 그냥 신나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저의 어떤 서사를 좀 찬찬히 좀 들어봐 주시면 점점 좀 신나질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줄거리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자랑을 좀 하자면 일단 창작 초연됐을 때부터 뮤지컬 어워즈라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시상식에서 400석 이하 작품상을 받았어요.
제가 덕분에 오. 또 이제 시상식에서 또 시상 소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수상 소감하는데 다 감사하다고 했으면서 배우 이름을 호명을 안 해갖고 욕을 먹었던 작품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상을 받았던 작품이고 이 극본상, 작곡상도 받았었고 흥행적으로도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제작 작품이니까 제가 이거는 공인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네. 확실히 돈도 벌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소극장 작품이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그 제목을 알리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기니까 아예 기억 못 하시거나 이게 그 공연이 재밌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마 완전히 좀 그 인지가 되시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판단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인공 줄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좀 오늘 줄거리 위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 얘기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남자 주인공 박해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시계 수리공인데 안타깝게 일본의 순사한테 쫓기고 있는 신세예요. 근데 이제 쫓기는 이유가 약간 어이가 없는데 사실 일본 경찰이 쫓는 사람은 박해웅이 아니라 박해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 박해영이라는 사람은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 방금 말씀드렸던 박해웅의 형이 박해영인 거죠. 근데 이 두 형제가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게 문제예요. 자, 어쨌든 이 조선이 일본한테 함락된 시기에 일본 순사한테 쫓기고 있는 박해웅. 근데 이제 이 박해웅이 그 박해영이 아끼던 고장난 시계를 고쳐서 형의 무덤에 이 시계를 놔두고 조선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형의 무덤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시계 놔두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좀 약간 환타지인데 이 시계가 박해웅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달라붙어 갖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당황하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일본군이 나타나서 박해웅인 줄 알고 너 혹시 저 박형 아닙니다. 박형입니다. 이러면서 난 너한테 박형이라고 한 적이 없어. 이러면서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황해서 막 그 도망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 뭔가 이상한 그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쓰러지면서 어떤 한 저택으로 박형이 쑥 들어가게 돼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일본군에게 쫓기다가 어떤 저택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저택에 뭔가 비밀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제목이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니까. 네. 자, 이제 갑작스럽게 박희용이 들어가게 된 이 저택인데 들어가자마자 박희용이 이제 어떤 충격을 자기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고 딱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대 위에서 귀신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돼요. 이 집에 이 박희용이 갇힌 이 집에 지방령 그 집안에 있는 귀신이죠. 이 지방령인 집주인 오키 아주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선관 귀신 그리고 계속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아기 귀신 그리고 이 전쟁 준비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장군 귀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 머리를 한 처녀 귀신 이렇게 5명의 귀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이 귀신들이 무대 위에 등장하면 객석은 뭔가 뭐지 이게 하면서 이제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쿠로이 저택에 귀신들이 살고 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제목이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귀신이 귀신. 살고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귀신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 이어가자면 이 귀신들은 사실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못 이룬 것들이 있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저승으로 올라가지 못한 귀신. 성불하지 못해서 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고 있는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제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귀신이라는 설정인데 이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의 조건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이 귀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줘야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로이 저택에서는 이 귀신들이 본인을 성불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귀신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박해웅은 쿠로이 저택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고 귀신들이 이제 박해웅을 발견하게 되는데 보통 인간은 이 귀신들을 볼 수도 없고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 박해웅이라는 사람은 이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박해웅이 일본 순사한테 쫓겨서 쿠로이 저택으로 막 숨어 들어가잖아요. 이 박해웅을 쫓아서 그 일본 순사가 저택 안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택 안까지 들어왔는데 이 박해웅이 그 일본 순사를 피해서 어떻게든 여기를 그러니까
이 일본 수한테 걸리지 말아야 되니까 이 귀신이랑 약속을 하게 돼요. 오키라는 그 지방령과 이 약속을 하면서 이 결국 오키가 성불을 하기 전까지는 박해용도 이 집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예, 자 계속 말씀드리면 오키를 성불시켜야지 이 집을 나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박해용은 주인공은 이 네. 지방령의 성불 조건은 이 지방령 오키도 성불해서 이 집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약속하면서 이 자기의 어떤 그 책임이 된 거예요. 박해용한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도와줘야 되니까 박해용이 오키한테 너는 그럼 어떻게 성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키는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이제 어떻게 재현을 하게 되면 자기가 성불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귀신마다 성불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요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선관 귀신은 이 귀신은 남의 춤추는 걸 보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게 춤을 추면 성불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아귀 귀신은 맛있는 음식을 원 없이 먹으면은 성불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장군 귀신은 싸우다가 죽은 귀신에서 나쁜 놈을 죽이면은 자기가 성불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처녀 귀신은 그 혼인날 죽었다고 해서 자기가 멋진 남자를 만나면 성불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설정이거든요. 이런 식의 성불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오키는 어떤 조건이냐면 함께 죽기 전에 지냈었던 아저씨랑 풍금 치면서 노래하던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키가 박해용한테 너 혹시 풍금 연주할 수 있냐? 그랬더니 풍금 연주를 또 하필이면 박해용이 박해영 형한테 배운 게 있어서 연주를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연주를 하면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은 성불할 수 있다고 믿게 되고 이걸 한번 시연을 해봐요. 그래서 성불식 같은 걸 거하게 차려요. 부채춤을 막 춰가면서. 근데 성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승천이 안 돼요. 그래서 오키가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돼요. 이제는 큰일 났다. 계속 이 구역만리를 떠돌게 됐다. 네. 그리고 자기 때문에 박해용도 집에서 못 나가게 됐다.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시리에 빠진 상태에서 이제 서로를 위로한답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과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신기한 우연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박해용이 처음에 형의 무덤에 시계를 놔두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계를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그 시계를 보자마자 오키가 그 시계 하면서 자기한테도 그 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시계가 아빠가 준 시계인데 그 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시계가 있는데 또 다른 시계는 무슨 시계냐면은 그 자기랑 같이 풍금 쳐줬던 아저씨 그 아저씨가 갖고 있던 시계도 같은 시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가 이 크루즈 저택에 갇혀 있게 된 어떤 뭔가 비밀이 있는 이 반전의 키포인트다.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와, 이야기가 반전을 거듭하는데요. 그렇죠. 일본군한테 쫓겼다. 귀신이 나왔다. 근데 갑자기 시계 얘기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 얘기가 거듭되는데 이 작품 전체가 성불하지 못한 귀신들이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게 막 표현이 되다가 이 귀신을 성불시켜 주려고 하는 이야기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다가 이 얘기가 이 시계를 포인트로 해서 완전히 다른 결의 그 우리 역사 이야기로 확 휘몰아쳐 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들이 앞으로 성불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시계에 관련된 비밀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얘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연장에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창작진이 네. 되도록이면 여기까지만 어디 가서 얘기해라라고 한 범위가 있거든요. 요거보다 제가 조금 더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더 얘기하면 네. 이게 공연장에 오라는 얘기인지 다 알았으니까 오지 말란 얘기인지 이제 뭐 헷갈려지기 시작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연장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길 제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노래 들을까요? 노래요? 어떤 곡 예. 들을까요? 노래 하나 골라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해용이 이 집에 갇혔다. 근데 이제 집에 갇혔는데 어떻게든 나가고 싶은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 어떻게든 처절하게 막 문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때 나머지 귀신들이 하나씩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이 친구가 집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귀신들이 이제 박해용한테 꼬시는 거죠. 네가 혹시 내 소원도 이루어주게 된다면 그럼 내가 집 나가는 거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신의 노래거든요. 제목은 저문을 열고라는 노래인데 이게 표현되기가 그 소극장 무대인데 레미제라블을 연상시키는 아주 혁명적인 네. 저문을 열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저문을 연다면 뭐 이런 의미를 담긴 노래인데 굉장히 멋있고 웅장한 듯하지만 사실은 재미있는 그런 넘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이거? 요시다상 밖에 계세요? 요시다상 뭐야? 미치겠네 진짜.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우리를 보라. 우리가 보이는가? 뭐야? 보이냐? 우리 목소리가 들리는가? 들리냐고? 정녕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냐? 에헤, 안타까운 일이로다. 모두 눈먼 자들이로다. 눈을 뜨고도 세상의 반을 보지 못하다니. 뭐가 보여야 대화를 하지. 저기요. 혹시 이 문 어떻게 여는지 아세요? 다녀왔어요. 이 문 어떻게 여신 겁니까? 질문. 천년 만에 들어본 질문. 아니 이 문을 어떻게? 대화. 살아있는 사람과의 대화. 기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던 기적. 아니 그러니까 이 문을 꿈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 아 진짜 뭐 제대로 대화가 되는 귀신들이 없어. 다들 모여. 정신들 똑바로 차려. 이건 기회야. 저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맞아, 절대 놓쳐선 안 돼. 지금 당장 죽여버려야. 야야야, 친절하게, 상냥하게.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타난 운명의 자손이여, 부디 저희를 구원하소서. 아니야 그냥 저는 저 문만 좀 열면 되거든요. 그래. 문 열어줄게. 진짜요? 열어줘. 열어드려. 열어. 문 여는 게 뭐가 어렵다. 그래 열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문 열렸다는 거. 아니 이거 왜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운명의 자손이란 증거이니 문은 저절로 열릴지어다. 우리와 약속을 하면 약속이요? 뭐 약속을 또 해야 돼요? 그래, 이 멍청한 인간놈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걸 기착. 진지하게, 귀엽게. 좋아해. 나는 세상 가장 신기한 음식 먹는 게 꿈. 나는 강력한 적을 죽이는 게 꿈. 그 꿈 이룰 수 있다면 문 정도는 열 수 있어. 나는 제사밥 한 번 얻어 먹는 게. 할아버지는요 나무 위에서 춤추는 거 구경하다가 뿅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래, 나 죽었다. 나는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게 꿈. 그 꿈 이룰 수 있다면 한이 없어. 나는 춤출 수 있는 유연한 몸 갖는 게 꿈. 잠깐만요. 설마 이거 저보고 다 해달라는 건 아니죠? 저 문을 열고 우리 함께 나가자. 저 문을 열고 모두 꿈을 이뤄보자. 저 문을 열고. 네, 뮤지컬 크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가운데 저 문을 열고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듣고 왔습니다. 뒤에 웅장함이 막 나오는 건데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들었어요. 예. 지금까지는 좀 뭔가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오늘 방송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음은 앞섰는데 제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이 공연 자체가 워낙 코미디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배우들이 굉장히 가열차게
연기하는 그런 씬들이 굉장히 많은 공연이에요. 가열차요? 예, 실제로 이번에 새로 합류한 B1A4의 그 산들리라는 배우분이 이제 이 박희용이라는 역할로 참여하게 됐는데 공연 초반에 나와서 막 춤추고 잠깐 쉬는 시간 있거든요. 그 잠깐 쉰 다음에 다시 무대에 올라가면 턱이 V라인이 돼 있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엄청난 체력 소모가 되는 공연이고 제가 저희 작가한테 어떤 온라인 방송 때 이 작품 왜 이렇게 배우들을 힘들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작품 쓰면서 어떻게 하면 배우들을 더 땀 흘리게 만들까 이것만 고민하고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배우가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은 정직합니다. 관객들한테 감동을 주거나 웃음을 주거나 만족도를 주거나 여튼 뭐든 줍니다. 예,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흥행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상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배우들이 흘린 땀을 넘어선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이게 저희 이 크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귀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귀신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1인 2역으로 인간 역할을 하나씩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뮤지컬 특히 소극장 공연에서 1인 2역이 대단한 건 아닌데 이 귀신 역할의 어떤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무대 위에 시연을 해요. 근데 이 홀로그램 영상이 실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어떤 프로젝트 빔으로 쏘는 영상과는 좀 달라서 실제 공연을 봤을 때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공연 굉장히 오랜만에 보시는 분은 저 귀신들은 왜 커튼콜 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스럽고 볼만한 볼거리가 많은 공연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제작하시는 공연이라서 그런지 애정이 막 느껴집니다. 애정과 절실함, 잘 전달하게 되는 어떤 각오. 뮤지컬 크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어떤 분들에게 꼭 보라고 권해주실 건가요? 제 이야기를 끊으실 땐 저를 안 쳐다보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크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보러 오셨었다가 약간 나랑 취향이 안 맞는데 이랬었던 기억이 있으셨던 분들 한 번만 더 보러 오시면 아마 뮤지컬의 장르에 푹 빠지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작품이 이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뮤지컬 크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가운데 오세요라는 제목의 넘버 들려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웰컴